솔직하게 아름답다 이런 거 말고 그러니까 생각을 한 폭의 그림에다가 포함시켰는데. 네, 맞아요. 그리고 또 많은 분들이 미술 하면 뭐 어렵다, 특정 사람들을 위한 거다, 아니면 뭐 나랑은 상관없지라고 생각을 하시는데요. 그래서 먼저 미술사의 정의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그래서 제가 미술사를 한다고 하면 대부분 하시는 말씀들이 그림 잘 그리시겠네요 라고 말씀을 하세요. 사실 미술사는 인문학으로 그림을 그리지 않습니다. 네. 그래서 미술사는 미술과 역사라는 단어의 두 조합으로 그러니까 역사가 흐르고 있잖아요. 그 안에서 미술도 시대에 따라서 그런 스타일이나 의미나 용도가 변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 변화를 공부하는 학문이지 그림은 그리지 않습니다. 네, 그러면 또 미술사와 관련돼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들을 수 있는 단어들을 한번 정리를 해봤는데요. 먼저 박물관과 미술관 그리고 갤러리가 있는데 이게 차이가 조금씩 있는데 사람들이 대부분 의아해하세요. 박물관, 미술관, 갤러리 다 똑같은 거 아니냐 얘기를 하시는데 박물관과 미술관은 주로 비영리 단체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경우가 그렇지 않고 요즘에는 영리를 추구하는 미술관들도 생기지만 대부분 박물관과 미술관은 이제 비영리를 기본으로 해서 공익을 위해서 지어진 기구이고요. 갤러리는 쉽게 말하면 가서 그림을 사실 수 있는 곳이에요. 그냥 우리 슈퍼 가서 물건 사듯이 이제 그때 전시하는 작가의 그림을 살 수 있는 영리를 추구하는 기구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이 밑에 있는 이 5개의 단어들은 이제 미술사와 관련된 직업들인데요. 이제 학예사 같은 경우는 큐레이터라는 단어도 많이 들어보셨죠? 네. 큐레이터는 영어라고 하면 학예사는 이제 한문의 단어인데 둘 다 전시를 기획하는 사람들인데 다른 점이 있다면 학예사라는 거는 이제 박물관 쪽에서 더 많이 쓰이는 용어라서 박물관 가면 학예 연구실이 있다라고 하고 학예사 분들은 큐레이터 분들은 전시를 목적으로 한다면 학예사 분들은 연구가 기반이 된 사람들입니다. 하지만 둘 다 전시를 기획하는 주 인물들이라고 아시면 될 것 같고요. 또 세 번째 도센트라는 단어가 있는데 한번 들어보신 분 계신가요? 이 단어 거의 들어보신 분들이 없으시더라고요. 요즘에 이제 미술관에 가면 뭐 도센트 투어라는 단어를 많이 들어보실 수 있을 거예요. 이 도센트가 그리스어로 도크레라고 해서 가르치다라는 뜻에서 시작이 되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쉽게 말하면 전시 해설가로서 우리가 미술관이나 박물관에 가면 이제 데리고 다니면서 한 작품 한 작품 설명해 주는 사람을 바로 도센트라고 합니다. 그리고 다음은 에듀케이터인데요. 이 에듀케이터라는 단어는 최근 들어서 굉장히 중요성이 급상승하는 직업군으로 생각해 볼 수가 있는데 이제 박물관 교육이 이제 중요시 되면서 박물관 우리가 가서 그냥 그림을 보고 물건을 보면은 느끼는 게 아무래도 적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을 보완해서 교육을 이제 박물관을 중심으로 교육을 해야 된다는 이제 여론이 크게 일어나서 에듀케이터라는 직업이 새로 신설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네, 미술사학자는 아시다시피 이제 미술사를 연구하는 학자의 길을 걸어가는 사람을 미술사학자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간단하게 이제 헷갈려 하시는 단어들을 정리를 해봤고 이제 다음에는 어디 가서 뭐 도센트 투어 하시면은 가서 아는 척하고 나 도센트 투어 해봤다고 이렇게 말씀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럼 그 다음 이제 본론으로 들어가면 미술이란 무엇인가에 대해서 이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미술은 그 만든 사람이 자신의 생각이나 이념이나 감성을 한 폭의 그림에 표현을 하는 것을 이제 미술이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그렇다면 우리가 왜 미술을 보면 항상 어렵고 뭘 그리는지 모르겠고 약간 이런 느낌을 많이 받잖아요. 그 이유가 무엇일까 이제 제가 생각을 해봤어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나는 뭐 예술적 소양이 부족해서 그림을 좋아하지 않는다, 잘 읽을 줄 모른다라고 하지만 사실 그거는 아무리 미술사를 공부한 학생이나 이제 학자인 경우에도 전혀 배경 지식이 없는 경우 그냥 그림을 딱 갖다 줬을 경우에는 사실 감상을 할 수가 없는 게 솔직한 대답변이고요. 먼저 그림을 읽기 위해서는 단서를 찾아야 해요. 그래서 그림을 읽는 것은 하나의 보물찾기를 하시는 거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먼저 단서를 찾아야 하는데 그 단서를 어디서 찾아야 하냐? 제일 이제 쉽게 볼 수 있는 게 바로 제목이에요. 제목을 보면 이제 그 사람이 의도한 바를 알 수가 있고 가끔 제목이 무제인 경우도 있어요. 그런 경우는 이제 쉽게 생각을 하자면
100% 보는 이의 입장에 맡기겠다라는 경우가 많고요. 근데 조금 더 공부를 하신다면 작가의 인생이나 그 작품이 만들어진 시대 배경을 간단하게 알아보시면 이 작품이 왜 이렇게 표현됐을까라는 것을 유추해 보실 수가 있을 텐데요. 그래서 책에 보면 피카소의 게르니카 작품 다들 보셨나요? 네, 게르니카 보면은 처음에는 이게 무슨 그림인가 싶다가 그 당시 스페인 내전의 상황을 듣고 나면은 그림이 갑자기 스르르 들기 시작하죠. 그런 것처럼 그렇게 시대적인 단서를 찾아서 해독할 수 있는 그림도 있고요. 이 그림 같은 경우에 보면 어떻게 생각이 드시나요? 어떤 단서가 있나요? 네, 이건 단서가 없는 그림이에요. 이거는 이런 그림 같은 경우는 이제 모든 작가들이 그런 건 아니지만 이제 보는 이의 순수한 감성, 네가 모르겠건 이걸 보고 무슨 뭐가 이글 같다고 생각을 하건 그거는 정말 100% 보는 이에게 맡기는 그런 그림입니다. 네, 그래서 이제 작가 참고로 말씀드리면 이건 1950년대 미국 이제 추상 예술 작품인데요. 이제 작가는 이 작품을 보고 관객들이 명상을 하듯이 그렇게 시간을 갖고 이 그림을 생각해보라고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제가 앞서서 말씀드린 것처럼 그림을 읽기 위해서는 뭐 제목이나 시대적 배경 아니면 작가에 대해서 알면은 조금 더 편하게 그림을 읽을 수 있다고 하는데 그걸 염두에 두시고 이제 한번 미술사로 한번 들어가 볼게요. 그래서 제가 아까 여기에 미술이란 무엇이었을까? 과연 그것이 과연 미술이었을까라는 질문을 드렸는데 이제 앞으로 한 10장 정도의 그림을 보여드릴 텐데 이 그림이 미술일까 아닐까 한번 생각을 해보시길 부탁드릴게요. 이 그림 미술일까요? 벽화. 다음 그림 보여드릴게요. 이 그림은 어떤가요? 예쁘죠? 다음 그림 보여드릴게요. 이건 어떤가요? 이거 뭔지 아시겠어요? 네, 맞아요. 남자 소변기예요. 미술 작품 같나요? 유명한 작품이죠. 이 작품은 수려볼 수 있죠. 다음은 아까 책에서 봤던 피카소의 게르니카 작품이고요. 이 그림, 아이고. 이것도 지금 예술 작품이라고 느껴지시나요? 이거는 예술이죠. 예술이죠. 예술이요. 많이 본 것은 예술이고. 이거 잘 보세요. 이거랑 비슷해요. 모르고 미술이니까. 이거랑 비슷한데. 이거 어떠세요? 장난 같아 보이죠? 그래서 이제 제가 보여드린 그림들이 있는데 사실 예술이라는 건 정답은 없어요. 하지만 당시 우리는 이것을 지금 다 미술이라고 생각하지만 이것을 만드는 사람 당시 시대를 생각해 봤을 때 그 사람들이 지금 우리가 생각하는 것만큼 감상의 목적을 가지고 만들었냐라는 것을 생각을 해봐야 하는데요. 사실 이 동굴벽화 같은 경우는 당시에 미술 감상을 목적으로 만들어진 작품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예술이라고 하지만 당시에는 예술 작품이 아니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고요. 두 번째 성모상인데요. 이 작품 같은 경우는 이제 성모상을 위해서 만들어진 거지 단순하게 그려놓고 벽에 걸어놓고 예쁘다라고 생각하려고 만든 그런 그림은 아니고 목적을 가지고 그려진 그림이기 때문에 당시에는 예술 작품에 우리가 생각하는 감상을 하는 예술 작품으로 만들어지진 않았습니다. 그리고 이 작품은 이게 가장 논란이 됐던 작품인데 이거는 100% 예술 작품이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작품은 감상 목적 외에는 목적을 가지고 있지 않은 작품이에요. 우리가 지금 생각하는 순수 예술과 가까운 작품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고요. 이 작품 같은 경우에도 이제 성모상인데 이게 이제 동굴이 아니라 교회 안에 그려진 벽화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지금 우리가 보는 것처럼 감상의 목적으로 그려진 작품은 아니고요. 이 작품은 이제 피카소가 이제 스페인 내전의 그런 저항 정신을 담아서 감상을 위해서 그려진 작품이고요. 이 작품 같은 경우도 이제 우리가 교회에 가면은
예전에는 이렇게 단상 위에 이런 성모상을 그려놓고 그 앞에서 예배를 받다고 해요. 그래서 이거는 제관화로 그려진 거지 우리가 지금 생각하는 것처럼 감상을 위해서 그려진 작품은 아니고요. 이 작품 다들 아시는 모나리자는 바로 초상화로서 감상을 위해서 그려진 작품입니다. 그리고 이거는 어쩔까요? 장난을 쳐놨어요. 이 작품 같은 경우도 이제 사회적인 의미를 담고 있긴 하지만 감상을 위해서 그려진 현대미술 작품이라고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생각하는 미술 작품은 이제 아름답고 예쁘고 고상한 것만 있었는데 보시는 것처럼 예술 작품이 굉장히 동굴 벽화부터 소변기까지 굉장히 다양한 것을 알 수가 있는데요. 그 다음에 인류가 만든 가장 오래된 인류 역사상 가장 오래된 미술 작품은 뭐가 있을까요? 바로 이 윌렌도르프의 비너스라는 작품입니다. 크기가 크지가 않아요. 10.8cm 정도 돼요. 근데 이 작품, 이런 비너스 상의 경우는 이 작품 오스트리아에서 발견이 되었는데 이제 비슷한 모양의 다양한 사이즈의 같은 양식을 가진 작품들이 여러 곳에서 발견이 되고 있다고 해요. 기원전 3만 년에 만들어진 작품입니다. 생각하고 싶지도 않네요. 어떻게 제목이 아까 제가 단서를 제목에서 찾을 수 있다고 했잖아요. 제목이 여기 빌렌도르프의 비너스예요. 비너스인데 비너스가 누구죠? 이의 여신인데 어떻게 아름다우신가요? 아니요. 전혀 많이 본 것 같죠? 자신의 모습처럼 구석기 시대 태어나셨으면 비너스라는 칭호를 들을 수 있었는데 참 요즘은 마른 게 대사가 계속하죠. 그러면 이렇게 보면 이 작품 같은 경우는 얼굴이 없어요. 얼굴이 없고 굉장히 과장된 듯한 뚱뚱한 몸을 가지고 있는데 이 작품은 왜 만들어졌을까 생각을 먼저 해봐야 하는데요. 사실 구석기 시대 작품은 워낙 오래전이라 문서로 남아있는 증거가 전혀 없기 때문에 다들 추정에 불과한데 그런 이제 추측을 얘기를 해보자면 그 당시에는 다산이 굉장히 중요한 사회적인 문제였기 때문에 이 비너스는 바로 다산을 상징하는 하나의 여신이었다고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과장된 듯이 뚱뚱하고 풍만한 몸매를 가지고 있고요. 또 다른 이유로는 얼굴이 없기 때문에 개인을 이제 초상을 한 것은 아니고 그냥 하나의 주술적인 목적으로 제작이 되었을 거라고 추정을 합니다. 그래서 이 작품을 통해서는 구석기 시대의 미의 의식에 대해서 알아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생각하는 미의 의식과는 많이 다르죠. 그래서 이제 이런 작품을 통해서 그 당시에 아름다움이란 무엇이었을까 우리가 서류는 남아있지 않지만 그림을 통해서 추정을 해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면 다음 보실 작품은 알타미라 동굴 벽화예요. 이 작품 조금 더 우리랑 가까운 기원전 25,000년에 발견된 걸 이렇게 이제 크기를 한번 비교해 보시라고 사람을 있는 그림으로 갖고 와봤어요. 이 작품 같은 경우 에스파냐에 있는 동굴이라고 하는데 이제 발견되게 된 경위가 참 특이해요. 에스파냐의 한 변호사가 사냥을 되게 좋아해서 사냥을 가기만 하면은 개가 없어지는 거예요. 사냥개가. 이번에 사냥개가 없어져갖고 사냥개를 찾으러 이 동굴에 들어갔는데 이 변호사는 이 동굴에 뭐가 있는지 모르고 사냥개만 없구나 하고 나왔는데 또 그 다음날 사냥을 나갔는데 사냥개가 또 없어졌어요. 근데 딸한테 자꾸 개가 없어지니까 너가 한번 개를 찾아봐라 라고 했더니 딸이 이 동굴에 들어가서 개도 찾고 이런 벽화가 있는 것을 발견을 했다고 해요. 사실 1900년도 초에 발견이 됐는데 그 당시에 너무 상태가 좋아서 아무도 구석기 시대 벽화라고 믿지 않았지만 방사선 동위 원소나 이런 기법을 사용해서 알아보니 기원전 25,000년에 만들어진 벽화라고 합니다. 사실 이렇게 보면 이게 얼마나 잘 그려진지 안 보이시지만 이렇게 보면은 어제 구석기 시대 사람들 굉장히 잘 그렸죠? 보면은 나름 여기 이렇게 어둡고 밝은 부분이 있고 굉장히 사실적으로 그렸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특히나 이 작품 같은 거 이게 여기 보시는 게 이제 벽화고요. 이거는 이제 이거를 똑같이 따서 그린 그림인데 이게 병든 소라고 해요. 근데 병든 소가 이렇게 웅크리고 있는 모습을 굉장히 사실적으로 그려서 그 당시에도 굉장한 예술적 수준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추정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벽화를 왜 그렸을까 그 사람들은? 우리처럼 예뻐서 보려고 그런 거는 아닐 텐데. 그 사람들이 추정해 보기로는 이 벽화에 보면 이 소를 향해서 막 막대기로 찌르고 돌을 던진 자국들을 많이 찾아볼 수가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구석기 시대 사람들이 이것을 주술적인 하나의 의식으로 이제는 동굴에다가 소를 그리고 그 소에다가 창을 쏘거나 돌을 쏘면은 내가 현실에서 이것을 잡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서 이제 이렇게 동굴 벽화를 그렸다는 설이 있고요. 두 번째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그 재미를 위해서 그렸을 것이다 라고 추정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시대는 긴 겨울을 나야 했기 때문에 긴 겨울 동안 할 게 없는 구석기 사람들이 그림을 그리면서 그 에너지를 쏟아냈다라고 이제 추정을 하기도 합니다. 그러면 이제는 너무 옛날이어서 이제 조금 더 현대로 와볼게요. 가지기 전에 먼저 제가 타임라인으로 정리를 해봤는데요. 기원전 3만 년이 여기고요. 그리고 기원전 6,000년에 고대 이집트 문명이 시작되었다고 해요. 그리고 우리 고조선이 기원전 2333년에 건국되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다음 보실 작품들은 이집트와 그리스에 대한 작품들인데 이집트 그림 같은 경우는 기원전 3000년경부터 제작이 된 것을 발견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이게 언제랑 비슷하냐라고 하면 우리 고조선 건국과 거의 일치하는 시기라고 이해를 해보시면 될 것 같아요. 고대 이집트 미술입니다. 이집트 미술은 다들 이렇게 눈에 익으시죠? 이집트 미술을 보면 굉장히 되게 부자연스러운 자세를 가지고 있어요. 사람이 이렇게 서 있진 않잖아요. 얼굴은 옆을 보고 있고 이 몸은 정면을 보고 있고 다리는 또 옆을 보고 있어요. 이게 굉장히 이렇게 서 있는 사람 없잖아요. 굉장히 불편한데 왜 이렇게 그렸을까를 알아보려면 그들의 세계관을 먼저 이해를 해봐야 이 그림을 이해를 해볼 수가 있습니다. 고대 이집트 사람들은 영원히 죽지 않는다고 믿는 사람들 중에 하나였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그들이 미라를 만들고 피라미드를 만드는 이유 중에 하나도 이 육체가 보존이 돼야지 이제 영혼도 살아있고 나중에 영혼이 돌아왔을 때 다시 그 육체를 이용해서 살아서 돌아다닐 수 있다고 믿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많은 조각상이나 미라나 이제 피라미드를 만들기도 했고 그림을 통해서 이제 그런 불멸의 소망을 담기도 했는데 보면은 얼굴에 눈도 나와있고 코도 나와있고 팔도 2개, 다리도 2개 모든 것이 지금 우리가 갖고 있는 모든 신체가 다 드러나도록 그렸는데 그 이유는 이 사람들은 그림에서 신체가 보이지 않으면 없는 거라고 생각을 했대요. 만약에 옆으로 그려서 다리가 한쪽과 팔이 한쪽만 보이면 이 사람은 팔다리가 하나밖에 없는 사람으로 다시 태어날 수 있다. 다시 부활할 수 있다라고 믿었기 때문에 이런 완전한 몸을 보여주는 이상화된 자세를 이런 구도를 만들어낸 건데요. 근데 이런 그림이 보면은 3,000년이 넘도록 지속이 됩니다. 그 이유는 이제 이집트의 지리적인 요인이 큰데 이집트가 이제 나일강을 끼고 있으므로 되게 농사를 짓기 굉장히 비옥한 땅이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먹을 것이 식량 걱정이 없었고 두 번째로는 이렇게 자연적인 요새의 방어지에 위치하고 있어서 2000년이 넘도록 외세의 침략을 전혀 받지 않았기 때문에 이렇게 같은 문화를 긴 시간 동안 유지를 할 수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또 어떤 분들은 그렇게 얘기하세요. 이 사람들 옛날 사람들이라서 그렇게 어색하게밖에 못 그리는 게 아니냐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여기 한번 새랑 풀 그리신 거 보시면 어때요? 굉장히 사실적이고 아름답게 그릴 수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추정을 해볼 수가 있어요. 여기 오리 같은 경우 보면 지금 우리가 그리는 수준과는 굉장히 비슷한 수준을 이 사람들이 그릴 수 있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서 사실 이집트인들이 못 그려서 이렇게 딱딱한 모습을 그린 게 아니라 그런 그들의 세계관으로 인해서 이렇게 자연스럽게 그릴 필요도 없고 그려서도 안 됐다는 것을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럼 이집트와는 정반대되는 세계관을 가진 나라가 또 있습니다. 바로 그리스입니다. 그리스는 다들 그리스 로마 신화 들어보셨죠? 네. 거기서 보면 신들이 다 인간의 모습을 가지고 인간과 같은 감정을 가지고 살아가는 모습을 보실 수가 있는데요. 그걸 통해서도 볼 수 있듯이 그리스는 인간 중심의 사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집트 사람들처럼 내세나 이런 거는 신경 쓰지 않았어요. 인간적인 눈에 보이는 것과 인간적인 아름다움을 표출하는데
또 미술을 집중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비교해 보시라고 오른쪽에는 이집트 조각상을 넣었고요. 왼쪽에는 이제 그리스의 활 쏘는 남자라는 조각상을 넣어봤어요. 어떤 게 더 그러니까 우리와 비슷한 사실적인 몸을 가지고 있나요? 그리스요. 그리스가 더 가지고 있습니다. 이 남자 같은 경우는 7등신이라고요. 네. 김승호 대표님 몸에 없어서. 아, 이제 들어갈게요. 다윗이라는 거기가 비슷한 고소하자는 거. 아무것도 알아. 캐논이라는 단어를 우리가 많이 쓰잖아요. 카메라에 캐논도 있는데 그 캐논이라는 것이 바로 이 그리스인들이 생각하는 이상적인 미를 담은 책 이름이에요. 그래서 그리스인들은 비례, 조화, 균형, 이상이라는 그 네 가지를 아름다움으로 추구했는데 이 아름다움을 어떻게 표현했냐면 수학적인 계산법에 의해서 이제 표현을 해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볼 때는 그냥 아름답다라고 느끼지만 사실 이 사람들이 생각하는 아름다움은 실증신이어야 되고 팔과 다리의 비율이 얼마가 돼야 되고 이런 식으로 굉장히 수학적인 계산의 기반으로 아름다움이란 무엇인가를 창조해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리스인들이 발명한 서양 미술에 대해서 가장 유명한 자세 중에 하나인데요. 보면 되게 짝다리 짚고 있죠. 이게 바로 콘트라 포스처라는 자세라서 사람이 서 있을 때 이렇게 서 있는 사람이 없대요. 사실 자연스럽게 서 있을 때. 그래서 그리스인들이 얼마나 이런 사람을 사실적으로 이런 육체적인 해부학적인 것뿐만 아니라 자세 또한 얼마나 관찰을 했는지 또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이해를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그리스 미술 같은 경우는 이제 다음에 나올 로마에도 굉장히 큰 영향을 미치고 이제 그리스 미술은 사실 서양 미술의 기반이 되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큰 성과를 이루게 됩니다. 다음은 고대 로마인데요. 고대 로마가 언젠가 하고서는 이제 정리를 하다 보니까 저도 헷갈려서 한국이랑 한번 비교를 해봤어요. 고대 로마가 1세기 기원전 758년에 건국이 됐다고 하는데 이 건국 신화도 우리나라랑 굉장히 비슷해요. 그래서 이탈리아의 한 공주와 마르스라는 신이 사이에서 애를 낳았는데 쌍둥이를 낳았는데 이 쌍둥이가 신의 아들이기 때문에 반란군에 의해서 버려졌는데 이 늑대들도 이 아이들을 이제 그 귀중함을 알고 늑대 젖을 먹여서 키웠다고 하는데 그 두 쌍둥이가 바로 세운 나라가 고대 로마입니다. 이 고대 로마 같은 경우는 우리나라 고조선의 청동기 문화와 굉장히 일치하는 시기인데요. 그래서 우리가 고대 로마를 생각하실 때나 그때쯤에는 우리나라는 고조선의 청동기 문화가 펼쳐지고 있었구나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고대 로마 같은 경우에는 사실 회화 같은 경우에 남겨있는 작품이 거의 없어요. 너무 오래됐기 때문에. 그리고 로마라는 나라 자체가 굉장히 세력이 많이 바뀌고 전쟁을 많이 겪어서 남아있는 회화 작품 같은 건 거의 없고요. 조각 같은 경우에는 이 사람들이 이 그리스 이런 조각을 너무나 사랑하고 수집하는데 열렬했기 때문에 자신들의 독창적인 조각을 만들기보다는 이 그리스 조각을 복제해서 보관을 많이 해서 우리가 보시는 이 작품 같은 경우도 그리스 작품이지만 사실 로마 시대 때 이제 복제된 작품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렇다면 고대 로마가 만든 것들 중에 남아있는 것이 무엇이냐 생각을 해보시면 건축물이 굉장히 많이 남아있어요. 로마 같은 경우에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세계관을 알면 그들의 미술을 이해하기가 편하다고 했는데 굉장히 실용적이고 현세주의적인 세계관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대부분의 이런 미술품들은 목적을 가지고 만들어졌지 목적이 없는 것은 거의 만들어진 것이었고요. 이제 보시면 로마의 발명품이 이제 위대한 발명품이 두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이 아치예요. 이 아치를 이용을 함으로 인해서 아치가 양쪽으로 기둥이 있어서 이 무게를 분산을 시킴으로써 이렇게 큰 거대한 경기장을 지을 수가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콜로세움 같은 경우는 기원후 70년에 지어졌는데 아직까지도 되게 건재하게 남아있죠. 5만 명 정도의 사람을 수용할 수 있을 정도라고 하는데 얼마나 잘 건축이 되었냐고 하면 이 5만 명이 빠져나가는데 15분이면 다 됐다고 해요. 굉장히 가격적으로 문을 배치를 하고 사람들이 이제 빠져나가고 들어오는 것을 굉장히 용이하게 만들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고요. 또 다음에는 판테온이라는
사원인데요. 네, 기원전 25년에 만들어졌어요. 굉장히 오래됐죠. 지금도 아주 잘 남아있어요. 제가 확인을 하고 왔는데 아주 잘 남아져 있고요. 근데 사실 이게 크기가 얼마나신지 실감이 안 가실 텐데 이 조그만 구멍이 지름이 9m라고요. 그래서 실제로는 굉장히 큰데 지금도 이제 불가사의 중에 하나인데 그렇다면 이 큰 동을 어떻게 여기다 올렸을까? 이 사람들은 어떻게 지었을까? 사람들이 연구를 했더니 또 다른 로마의 발명품인 콘크리트를 이용해서 이 모양을 찍어냈대요. 이렇게 동 모양을. 그리고 보면 여기 보면 사각형이 있는데 이게 예쁘라고 있는 것도 있지만 사각형을 이용해서 콘크리트를 파내서 무게를 줄였다고 하고요. 그래서 이 밑에 부분은 두껍고 이 위로 갈수록 점점 얇아지는 그러한 기법을 사용해서 제작이 되었다고 합니다. 네, 이제 로마는 이렇게 발전을 해오다가 보면 313년 기독교를 공인하게 됩니다. 이제는 서양 문화의 큰 변화가 기독교를 공인함으로써 생기게 되는데요. 기독교를 공인함으로써 이제 유럽의 문화는 기독교를 기반한 미술로 발전을 하게 되고요. 또 큰 사건은 395년 로마가 분열이 됩니다. 로마가 너무 커지다 보니까 로마를 이렇게 보시다시피 이쪽 콘스탄티노플 지금의 터키의 이스탄불을 중심으로 해서 동로마와 로마를 중심한 서로마로 두 곳으로 나눠서 로마를 다스리게 됩니다. 그런데 이제 이 두 로마가 이제 다른 지도자만 가지고 있을 뿐만이 아니라 한 가지 이제 다른 이견을 가지고 있게 돼요. 그게 바로 이런 우상에 대한 거예요. 기독교에서 보면은 형상을 만들지 말라고 했다고 합니다. 동로마에서는 이제 형상을 우리가 만들면 안 된다라고 이제 주장을 했고요. 서로마에서는 아니 우리가 글을 읽지 못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데 우리가 글을 읽지 못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그림을 그려야 한다라고 주장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계속 그런 분열이 있고 이제 논쟁이 있다가 726년에 성상 파괴령을 내리게 돼서 동로마, 서로마는 정말 다른 예술의 길을 가게 되는데요. 보시면 먼저 비잔틴 예술을 보시면 이거 뭐 같으세요? 그림 같으세요? 아니면 벽화 같고? 카페트 같아요. 바로 모자이크 작품이에요. 모자이크. 네. 이 비잔틴은 동로마는 모자이크를 기반으로 한 예술 작품이 많이 발달했는데요. 모자이크를 만들려면 이렇게 요만한 유리 조각을 하나씩 다 붓는데요. 그래서 그걸 다 붙이고 엄청나게 시간과 노동력과 돈이 많이 드는 그런 이제 예술 작품 중에 하나인데요. 동로마 같은 경우에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형상을 만들면 안 된다는 것을 찬성을 했잖아요. 하지만 전혀 형상을 안 만들 수는 없어서 이제 이런 방법을 깨내는데요. 두 개가 이거는 회하고 이거는 모자이크 작품인데 굉장히 닮았죠. 같은 사람이 만든 것만큼 닮았는데 사실 같은 사람이 만든 건 아니고 두 개가 시차를 두고 있는데 굉장히 똑같은 모습을 하고 있어요. 그 이유는 이 성상을 만들면 안 된다는 이제 반대를 했지만 어쩔 수 없이 성상을 만들어야 하는데 그렇다면 우리가 교회에서 정해진 제약을 주겠다라고 해서 이렇게 딱 정해진 도식화된 성모 마리아는 이렇게만 그려라. 아기 예수는 이렇게만 그려라서 정해진 모양이 있었다고 해서 이 사람들이 아까 아까 이집트 사람들처럼 못 그려 서유럽만큼 그림을 못 그려서 이렇게 어색하고 막 되게 평면적으로 그린 것이 아니라 이 사람들은 이렇게 그려야만 했어요. 안 그리면 교황청에서 파문을 당했기 때문에 이렇게 그렸다는 것을 알 수가 있고요. 그 후에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 서로마, 로마를 중심으로 한 서로마는 어떤 미술을 이제 펼쳤는가 보면 서로마의 중세 초기 예술을 로마네스크라고 부르는데요. 지금 보시면 이 성모상과 이 성모상 굉장히 비슷하죠. 보면은 성모상이 항상 웃지도 않고 파란 옷을 입고 있고 이렇게 천을 뒤집어 쓰고 있고 근데 이게 그 당시에 공통으로 성모는 이렇게 그려야 된다라고 정해졌기 때문에 사실 이 중세시대 초기에 서로마나 동로마의 예술에서는 큰 차이가 없는데 후기로 갈수록 큰 차이가 나타나게 됩니다. 사실 왜 이 성모상을 혹시 파란색
파란색으로 그리게 됐는지 아시는 분 계시나요? 평화상징이 아니야? 그 당시에 이 파란색이 굉장히 비싼 안료였다고 해요. 그래서 유럽에서 이 안료를 구하기 위해서는 저쪽 그러니까 아라비아, 동양까지 와서 이렇게 구할 수 있었다고 하는데 그만큼 이게 비싼 안료였기 때문에 성모에게 그 고귀한 안료를 바친다는 의미에서 파란색을 썼다고 하고요. 이 파란 안료가 또 우리나라에서도 많이 쓰이는데 조선시대 보면 백자에 파란색으로 난이나 북죽화 그려진 곳이잖아요. 그게 바로 이 같은 파란색인데 조선시대에서도 이게 굉장히 귀한 작품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이 그림 같은 경우는 아까 이거에 비해서 이렇게 굉장히 사람 같죠. 사람들이 다 통통해졌고 어느 정도 무게감도 있어지고 이것은 바로 중세 서로마의 후기 작품인 고딕시대라고 나뉘어지는 그 고딕시대의 작품인데요. 그림이 보면 되게 여기서 보면 배경이 없잖아요. 되게 평면적이고 사람도 하나의 무슨 이렇게 종이 인형을 잘라서 붙여놓은 것처럼 이런 사람이 몸이 3차원적인데 굉장히 2차원적으로 그려졌어요. 하지만 후기로 갈수록 사람이 보면 되게 퉁퉁하죠. 퉁퉁하고 무게감이 있고 또 이 시대의 가장 혁신 중에 하나는 감정을 표현하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보면 감정이 없잖아요. 성모 마리아도 감정이 없고 아기에서도 감정이 없고 여기 옆에 있는 왕들도 다 감정이 없는데 이 시대에 가면 감정이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뒤에 있는 거, 얼굴 뒤에 있는 거 있잖아요. 노랑, 후광채 있는 거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이거 후광이 처리된, 이 사람들은 안 되는데 이 사람들도 있잖아요. 이 후광 처리는 당시 성인들이나 예수님 성모 뒤에만 하던 그런 그러니까 신성한 사람이다라는 것을 나타내는 후광인데요. 여기도 보시면 후광 처리 이렇게 돼 있죠. 되게 좋은 지적을 해주셨어요. 여기도 보면 후광 처리가 돼 있고요. 예수님도 후광 처리가 있고 여기도 돼 있죠. 이것은 성인들을 나타내는 후광 처리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어떠한 감정이 나타나는가 보면 이 장면 같은 경우에는 내장이라는 제목을 가진 고딕화가 조토라고 불리는 작가의 그림인데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내려와서 이제는 무덤에 넣는 장면인데 보면 이 천사들 보이세요? 천사들만 여기 보면 슬퍼서 어쩔 할 줄을 모르죠. 그리고 보면 되게 다양한 제스처를 이용해서 슬픔을 표현하고 있는데요. 조금 더 작은 그림을 보시면 막달라 마리아 표정을 보면 굉장히 슬픔에 가득 차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고요. 여기 보면 이 천사가 굉장히 슬퍼하고 있죠. 여기도 보면은 굉장히 다양한 슬픔의 감정을 이제 그림에 투영하기 시작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실주의적인 묘사의 움직임은 우리가 잘 아는 르네상스라는 시대에 도달하게 됩니다. 르네상스는 14에서 16세기인데 우리나라 조선시대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조선시대 1486년 훈민정음이 반포됐을 때 우리가 이제 가장 문예가 부흥했다고 하는 시대랑 일치하신다고 보면 될 것 같고요. 우리가 잘 아는 레오노르 다빈치가 1452년에 탄생을 했는데 이 훈민정음 반포와 비슷한 시기에 태어났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것도 성모상이에요. 어떻게 아까 요 성모상에 비하면 많이 풍요로워졌네. 그죠? 많이 색감도 자연스러워지고 굉장히 누가 봐도 미술을 모른다는 사람이 봐도 굉장히 예쁜 성모상으로 변했잖아요. 이제 르네상스는 이제 사람 인문주의를 기반으로 한 문화인데요. 르네상스라는 단어 뜻 자체가 재생 부활을 뜻한다고 해요. 그래서 무엇이 재생이 되고 무엇이 부활이 됐는가 하면 고대 그리스 로마 문화를 재생하고 부활했다는 뜻인데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그리스 문화가 인간 중심, 현세를 중시하는 문화였잖아요. 그것을 이제는 채택을 해서 이제 이 르네상스 시대 사람들도 이제는 인문 중심, 인간이 주체가 되고 우리가 지금 생각하는 것 같이 인간이 주체가 되는 삶을 살아야 한다라고 주장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 과거에는 모든 예술이 종교에 굉장히 지배를 받았고 종교적인 주제만 다뤘다면 이 르네상스 시대 같은 경우에는 초상화도 나오기 시작하고 종교적인 주제를 그린 작품이죠. 하지만 여기도 후광이 있긴 있어요. 그죠? 여기 후광이 있긴 하지만 굉장히 알아볼 수 없을 정도로 미묘해졌고 진짜 애기 같잖아요. 아까 여기 보면 예수님 같은 경우는 여기 보면
예수님이 보면 요 예수님도 보면 이렇게 하고 있잖아요. 이렇게 하고 있고 여기도 보면 예수님이 이렇게 하고 있죠. 이게 뭐냐면 너희에게 행운을 내린다라는 그런 자세라고요. 예수님은 항상 이런 자세로 그려졌는데 이렇게 보시면 이 예수님은 그냥 애기 같죠. 그냥 평범한 애기 같이 사람의 모습과 사람이 주체가 되는 삶을 이제 르네상스 사람들은 추구를 했는데요. 그 배경에는 바로 사회적인 변화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과거 중세 시대에는 이제 한 마을에 이제 장원 제도가 있어서 이제 영주가 있고 그 밑에 농노들이 있었다면 이 르네상스 시대에 와서는 무역이 발달을 하면서 돈이 많은 상공업자들이 나타나기 시작을 합니다. 그 상공업자들이 지위는 낮지만 돈이 많으니까 그 돈으로 미술가들을 후원하고 근대 시민사회를 성립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이제 많이 들어보셨을 메디치 가문이 이 시대에 등장을 하는데요. 이제 르네상스 3대 거장 레오나르도 다빈치, 미켈란젤로, 라파엘로 모두 다 이 메디치가의 후원으로 이렇게 예술을 꽃 피울 수 있었다고 해도 정말 과언이 아닐 정도로 그런 후원자들의 영향이 굉장히 중요해지는 시기입니다. 이 옷도 보면 굉장히 예쁘죠. 우리가 보는 드레스 같고 머리도 예쁘고 과거에는 마리아가 머리에다가 항상 뭘 쓰고 있었는데 보면 여기 예쁜 머리 장식을 달고 있잖아요. 이 의복이나 머리 장식 같은 경우는 당시 15세기에 정말 입었던 옷과 머리 장식을 반영을 한 것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보시면 이마가 굉장히 넓어요. 이마가 넓어서 어떤 분들은 저 중세시대 여자들은 저렇게 이마가 많이 까졌다 라고 얘기를 하시는데 그 당시에 미 의식이 이마가 넓은 사람을 선호를 했기 때문에 이렇게 이마가 넓은 예쁜 여자를 그렸다고 하고요. 사실 이 그림을 그렸을 당시에 보는 사람들은 이 여자가 누군지 알았다고 해요. 왜냐하면 이 그림을 그린 사람이 필리포 리피라는 사실은 수도사였어요. 수도사였는데 그림을 너무 잘 그려서 이 사원 저 뒤에 다니면서 역할을 그려주는 일을 했는데 그 한 이탈리아 남부의 한 수도원에서 이렇게 생긴 수녀와 사랑에 빠지게 됩니다. 이름이 유프레치아 부치라는 수녀인데요. 근데 둘이 이 여자는 수녀고 수도사면 사실 결혼을 하면 안 되는데 둘이 사랑에 빠져갖고 이 필리포 리피가 이 여자를 납치를 해갖고 데리고 가요. 납치해서 데리고 가서 수도원에다 빨리 돌려야 여자 우리 수녀를 돌려줘라 라고 하지만 절대 돌려주지 않고 여기 보이는 아들을 낳게 됩니다. 그래서 나중에는 필리포 리피가 교황청에 이제 제의를 해서 이 필리포 리피와 이 예쁜 여자는 더 이상 이제 수도사의 길이 아닌 일반적인 화가의 길을 걷게 되고요. 이 아이는 커서 아버지의 대를 이어서 유명한 화가가 되게 됩니다. 사실 이제 중세시대랑 비교해보면은 이렇게 자신의 아내와 아이를 그림에 넣는다는 것은 상상을 해볼 수가 없는 일인데 이것이 가능했다는 것은 바로 이 르네상스의 시대 때 얼마나 인간이 주체가 되는 삶을 살 수가 있었는지를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다음은 이제 르네상스의 3대 거장이라고 불리는 사람들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레오나르도 다빈치인데요. 이렇게 생겼다고 해요. 초상화에 의하면. 레오나르도 다빈치의 왜 레오나르도 다빈치가 유명한가 하면 레오나르도 다빈치는 미술을 과학과 같은 수준으로 올려놨기 때문에 레오나르도 다빈치가 이 시대까지 신통을 받고 있는데 굉장히 해부학과 과학적으로 알맞는 몸을 그렸는데 어떻게 그 사람을 알았을까 해보니까 30구 이상의 시체를 해부해보면서 내장이라고 얘기하는데 이렇게 인체 해부학적으로 얼마나 정확하게 그릴 수 있는지를 알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작품 책에서 보셨죠? 네. 레오나르도 다빈치라는 사실 이 작품에 사인은 없어요. 레오나르도 다빈치가 그렸던 사인이 없는데 그럼 이게 레오나르도 다빈치가 그린 걸 어떻게 아느냐 하면 레오나르도 다빈치만의 그림을 그리는 기법이 있었어요. 스토마토 기법이라고 전문 용어로는 불리는데 보시면 다른 그림에 비해서 이 윤곽선이 굉장히 희미하고 그래서 우리가 보면 몽환적인 느낌이 들죠. 그게 바로 이 레오나르도 다빈치의 하는 특유의 트레이드 마크인데요. 그래서 이제 뒷이야기는 책에서 보셨으니까 제가 하지는 않을게요. 근데 이제
이 여자도 보면 되게 이만하죠. 이게 당시의 미의식이었고 많은 분들이 제가 이제 이거 정리하다 보니까 제 어머니가 왜 눈썹이 없냐고 눈썹이 없는 이유를 제가 찾아봤더니 두 가지 설이 있는데 첫 번째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마가 넓은 게 그 시대 아름다움이어서 눈썹을 뽑아버렸을 거다라는 추정도 있고요. 조금 더 타당한 이제 가설 같은 경우에는 사실 이 모나리자가 굉장히 훼손을 당해서 1970년도에 대대적인 복원 작업을 하게 돼요. 그래서 그 당시에 복원 작업을 하면서 사라졌을 것이다라고 이제 예상을 해서 엑스레이를 찍어보면 눈썹이 있었다고 합니다. 눈썹이 원래 없는 건 아니고요. 그래서 레오나르도 다빈치의 이 특유의 기법 때문에 이 모나리자가 보면 웃고 있는 건지 아니면은 이렇게 우울한 건지 어디를 보이는 건지 되게 이렇게 묘하잖아요. 보는 이에 따라서 그것이 바로 이 레오나르도 다빈치 특유의 해학 기법 때문에 그랬다는 것을 알 수가 있고요. 다음에 보실 두 명은 미켈란젤로와 라파엘로예요. 제가 비교를 해보려고 이렇게 두 사진을 같이 나왔어요. 누가 더 잘생겼나요? 굉장히 보시겠는데. 김성훈 대표. 왼쪽은 김성훈 대표의 80 정도 되는. 이제 레오나르도 다빈치는 이 사람들보다는 훨씬 한 30년 정도 앞선 화가였고 이 두 작가의 이제 연도를 보시면 10년 정도 차이를 두고 같은 동시대를 살았는데 둘이 굉장히 다른 삶을 살아갔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두 개를 같이 나왔는데 이 레오나르도 다빈치는 못생겼다고 해요. 그 당시 이제 이 시대부터 미술사라는 것이 기록되기 시작해서 지금까지 남아있는데 레오나르도 다빈치는 못생긴 데다가 성격도 안 좋았다고 해요. 성격도 굉장히 개빡하고 기복이 심하고 또 잘 삐지고 최악이죠. 근데 못생겼어요. 외모 컴플렉스가 있어서 미켈란젤로를 자꾸 다빈치라고. 죄송해요. 미켈란젤로를 너무 못생겨갖고 본인도 알았대요. 그래서 평생 여자도 만나지 않고 개인 계피증이 있을 정도로 현명한 선택. 네, 예술가 결혼을 해서 살아갔다고 하고요. 그에 반해서 라파엘로는 귀족 집안 출신이에요. 되게 곱상하게 생겼고 그 당시에도 성격도 온화하고 굉장히 사교계에서도 유명하고 또 바람둥이였다고요. 그러니까 다랑기도 생겼다. 전문가 입장에 체질만 소양인 체질인데. 개그맨 출신이라. 네, 그래서 두 사람의 이제 외모나 성격만큼이나 그림도 굉장히 다른 스타일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미켈란젤로 작품 먼저 보시면 이 그림 보셨나요? 많이 보셨죠? 현지창조 중에 하나의 작품인데요. 미켈란젤로는 사실 자기가 그림을 그리는 걸 굉장히 싫어했어요. 자신은 조각가라고 생각했지 절대 화가라고 생각하지 않고 되게 화가들을 무시하는 경향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미켈란젤로가 한 말 중에 가장 유명한 말이 자기는 돌 속에 갇힌 형상을 끌어내라라고 말하면서 자기가 조각가임을 항상 피력을 하고 다녔다고 하는데 이 몸을 보면 굉장히 조각 같죠? 그래서 제가 이제 미켈란젤로 조각을 준비를 해봤어요. 굉장히 비슷하죠? 미켈란젤로 다윗인데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미켈란젤로가 성격이 되게 잘 삐지고 기복이 심하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이게 이제 로마 바티칸 시티 안에 시스티나 채플의 천장에 그려져 있는 작품이에요. 천지 창조하는 장면 중에 아담을 창조하는 장면인데 사실 교황은 이 미켈란젤로가 얼마나 역량 있는 작가였는지 알았기 때문에 그림을 부탁을 하고 싶었는데 이 미켈란젤로가 그림 그리는 걸 싫어하는 걸 잘 알고 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성격이 기복이 심하고 잘 삐지는 걸 알아갖고 이렇게 성격을 조정을 해서 딱 그릴 수밖에 없게 만들었는데 이 그림을 그리면서 교황이랑 다툼이 많았다고 해요. 이 미켈란젤로는 내 그림 그리는데 아무도 들어오게 하지 마라 라고 했는데 교황이 가서 봐버리니까 화가 나서 고향집으로 도망을 가버려요. 그래서 이제 교황이 또 편지를 써서 내가 미안하고 그동안 밀린 대금 다 해줄 테니까 돌아와라 라고 해서 또 돌아와서 작업을 하게 되고요. 그래서 이제 이 시스티나 채플 시스티나 성당을 완성하는 데 약 4년 반이 걸렸는데 성격이 워낙 개팍해서 대부분 견습생을 두고 견습생들이 색칠을 하거나 마무리하는데 모두 견습생들이 떠나버려서 이 미켈란젤로가 혼자서 그림을 마무리했다고 하고요. 그림을 마무리한 뒤에 미켈란젤로 일기에 보시면
4년의 고문 같은 세월로 400개가 넘는 실물 크기의 그림을 그린 후 난 이제 예레미야처럼 늙고 지쳤다. 난 37밖에 되지 않았는데도 친구들은 나를 이제 나의 늙은 모습을 알아보지 못한다라고 할 정도로 이 작품을 그리면서 굉장히 고생을 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살로 끝냈잖아요. 이때 그 4년 반 정도 걸렸잖아요. 정신 차려. 개파하고 이런 거만 알려져 있는데 이때 당시에 눈이 멀었다고 내가 알고 있거든요. 네, 그림에서. 맞아요. 예. 그러니까 천장에 생각을 해봐요. 이게 그리면은 천장에 매달려서 네. 그린 그림은 미치지 않을 수가 없다고 네. 그러더라고요. 가서 보면 진짜 네. 정말 안 그래서 미치고는 뭐 견디. 어깨가 굽고 뭐 물가니가 떨어진 것 때문에 내 눈이 멀고 성격도 점점 더 개팍해졌다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질문이랑 네. 왜 이 그림만 최고라고 하죠? 미켈란젤로 이 그림 정답 네, 말씀하시니까 가보면 네. 엄청나게 많거든요. 1년도 아니고 2년도 아니고 내려오지도 않았다는 거거든요. 4년 동안을 약 한 8, 9m 되는 높이에서 살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밥도 밑에서 올려주고 똥도 싸면 내려서 버려주고 4년 몇 개월 했는데 왜 이 그림만 이렇게 나오죠? 이유가? 사실 이 그림이 유명한 거 아니고 이 그림을 사실 한국에서 어떤 광고회사에서 이 그림을 이용해서 쓰게 됐어요. 그래서 한국에서 이 그림이 많이 알려진 거지 사실 이 그림만 유명한 건 아니에요. 다들 이제 다그 6점의 그림이 모두 중요하지만 이제 그 중에서 사람들이 가장 잘 알고 있고 이 그림을 봤을 때 거의 미켈란젤로 하면 이 그림이 떠오를 정도로 저는 그래서 이제 이 그림을 선택을 한 거고요. 사실 이 그림의 작품의 유의성 같은 경우에는 그 전까지 아담을 창조하는 하나님 같은 경우에는 정말 아담을 흙으로 창조했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많은 중세 그림을 보면 컵 같은 흙에다가 흙으로 아담을 창조하고 있는 하나님을 형상을 했어요. 하지만 미켈란젤로 같은 경우는 하나님과 아담이 여기 흙에서 나오고 있죠. 닿으려는 그 찰나의 순간을 포착했기 때문에 그런 긴장감 때문에 이 그림이 이제 역사적인 의의가 있는 거고요. 사실 그 16가지 그림 중에서 이 그림만 사실 중요한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미켈란젤로가 새로운 의미에서 아담을 만드는 하나님을 창조했다는 의미 때문에 이 그림이 역사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다음 보실 작품은 라파엘로의 성모상이에요. 아까 미켈란젤로의 그런 그림보다는 굉장히 따뜻하고 온화한 느낌이 물씬 풍기는데요. 색채에서도 보시면 빨강색, 파랑색, 여기서도 보면 파랑 색깔 입고 있죠. 이 시대까지도 이 성모 마리아의 파랑색으로 꾸미는 것이 하나의 전통처럼 내려왔고요. 이거 같은 경우에는 이 아이가 예수님이고 이렇게 보면 그 옷을 입고 있는 아이가 보면 세례 요한이에요. 이렇게 세 명이 나오는 같은 경우에는 이 아이가 어떻게 세례 요한인지 아니면 이런 가죽 옷을 입고 있잖아요. 그래서 뭐 성경에 보면 세례 요한이 낙태 이제 가죽을 입고 있다고 하는데 그래서 이 성모상 같은 경우는 굉장히 삼각형 구도를 가지고 있어요. 삼각형 구도는 미술에서 굉장히 안정된 구도를 가지고 있다고 하고요. 색채 같은 경우에도 누가 봐도 굉장히 따뜻하죠. 그리고 이 성모 뒤에 좀 배경을 보시면 이 멀리 있는 건 흐릿하게 보이고 앞에 있는 이 땅은 진하게 보이고 원근법을 구사를 했는데 이런 것 같은 공기 원근법이라고 해서 멀리 있는 것은 흐리게 보이고 앞에 있는 건 진하게 보이는 거고 또한 그냥 일반적으로 우리가 말하는 원근법은 깊이감을 이제 표현하는 원근법을 말하는데 이 두 가지가 완벽하게 표현이 되었고 색깔과 구도 또한 정말 완벽해서 이 라파엘로는 르네상스의 정말 최고점을 찍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이 시대에 이제 나왔던 모든 미술 기법을 이용해서 걸작을 만들어내게 됩니다. 근데 이 르네상스 시대에 이제 상공업이 발달했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메디치 가문 말고도 유명한 가문들 사실 되게 많았어요. 그래서 그 가문들이 이제는 서로 경쟁을 하듯이 교회를 후원을 하고 예술 작품을 만들어내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교회를 막 너무 사치스럽게 꾸미다 보니까 1517년 루터 칼뱅이 종교 개혁을 주장을 합니다. 이렇게 교회를 시각적인 것으로 꾸미는 게 무슨 의미가 있느냐라고 하면서 이제 종교 개혁을 주장을 하는데요. 이 사람들 이제 유의해서 알아두셔야 할 게 두 명 다 북유럽 사람들이에요. 독일이 북유럽이거든요. 북유럽 사람들이라서
근데 우리 교황이 계시는 거는 로마였잖아요. 그래서 이 이후에는 북유럽과 교황이 있는 로마를 중심한 이탈리아 예술이 두 개의 다른 길로 가게 됩니다. 그래서 다음 시대는 이제는 바로크 시대라고 하는데요. 이 바로크 시대는 르네상스 이후에 이어지는 예술의 하나의 스타일을 이야기하는데 다들 태양왕이라고 불리는 루이 14세 아시나요? 네, 바로 루이 14세랑 연결해서 아시면 돼요. 이게 베르사유 궁전인데요. 전형적인 바로크 양식으로 지어진 궁전이에요. 그래서 이제 바로크가 이렇게 사치스럽고 장식적이고 과도하게 꾸며졌죠. 이러한 양식을 바로크라고 하는데 바로크의 뜻은 이제 일그러진 진주라고 해서 약간 부정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이제 바로크가 이렇게 사치스러워진 이유는 두 가지 이유를 나눠볼 수 있는데 첫 번째는 종교적인 이유인데요. 이 시대 바로크 시대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종교 개혁 이후잖아요. 그래서 이 이탈리아, 프랑스 이쪽 서유럽에서는 이제 카톨릭들이 이쪽 프로테스탄 교회에 대항을 해서 우리가 더 지지 않는 위상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이렇게 사치스럽다는 건 되게 부정적인 말 같은데 화려하게 장식을 해서 사람들의 이제 이목을 끌으려고 노력을 하고요. 또한 이제 정치적인 이유가 있는데 이 루이 14세가 굉장히 연극, 발레, 음악 이런 걸 문화예술을 좋아했다고 해요. 그래서 그런 취향을 반영해서 이제 왕의 취향을 반영해서 이렇게 장식스러운 장식물과 미술 작품들이 이제 발달했습니다. 또 이 바로크 시대에 유행했던 게 연극이에요. 이 연극이 굉장히 유행을 했는데 이 연극의 유행은 그림에도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그래서 책에 나오는 카라바지오라는 작가인데요. 네, 카라바지오가 사실은 지역 이름이에요. 사람 이름은 아닙니다. 이 사람도 미켈란젤로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는데 전때 미켈란젤로가 있었잖아요. 똑같은 이름을 가지면 안 되니까 카라바지오에서 온 미켈란젤로인데 우리는 지금 카라바지오라고 부르게 되었습니다. 아까 하나 제가 말씀 꼭 드려야지 하고 이제 했다가 까먹었어요. 레오나르도 다빈치라고 하잖아요. 그 레오나르도 띄고 다 띄고 빈치 세 단어잖아요. 사람들 어떤 사람은 레오나르도라고 하고 어떤 사람들은 다빈치라고 하더라고 해요. 뭐가 다를까요? 뭐라고 부르시겠어요? 빈치에서 온 레오나르도. 네, 맞아요. 그렇기 때문에 다 빈치라는 게 빈치에서 왔다는 뜻이기 때문에 가끔 어떤 신문 기사를 보면 다빈치 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건 그냥 빈치에서 온 사람이라는 뜻이기 때문에 얘기를 하실 때는 레오나르도라는 이름을 불러주시는 게 더 맞는 표현이고요. 역시 정장입니다. 네, 다시 카라바지오로 올라가 보면 이 그림 같은 경우는 이것도 성서에 나오는 그림을 그린 작품이에요. 예수님을 십자가에서 내리는 작품인데 전에 보았던 것과 많이 느낌이 다르시죠. 아까 연극이 굉장히 발달했다고 하는데 보면 조명이 여기서 이렇게 쏘아서 예수님을 비추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굉장히 스포트라이트 같은 이제 빛을 가지고 있는데 이 빛은 카라바지오의 거의 이제 아까 스토마토 기법이 레오나르도 다빈치의 기법이었다면 이 빛을 이렇게 스포트라이트를 주는 것이 바로 카라바지오의 특유의 기법이었는데요. 또 하나 카라바지오가 유명한 이유는 이런 빛 때문만은 아니었어요. 보면 성서에 나오는 사람인데 이 사람 보세요. 술 먹은 사람 같죠? 성인이에요. 성인인데 그 전에는 성인들은 아까 질문하셨다시피 후광을 달았는데 후광이 단 사람 아무도 없어요. 그리고 굉장히 어디서나 불법한 술 먹은 아저씨처럼 그려놓고 예수님도 보면 굉장히 사실적으로 그려놨죠. 그리고 여기 보면 막달라 마리아 같은 경우도 당시에 불법한 여인의 모습으로 그렸기 때문에 이제 카라바지오는 자연주의를 구사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성서에 나오는 이런 주제를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불법한 사람들, 그 당시에 불법한 사람들을 구성을 해서 그러한 신성을 제하고 일반화를 해서 그랬다고. 불법하고 뭔 말씀인데 반대로? 볼법한. 다른 강의 문제. 지극히 죄송합니다. 근데 시골에서만 올라와가지고 너무 학문적이라. 시차적용을 해요. 말을 많이 이렇게 말하는 언어를 바꾸려고 해서 사전에 많이 찾아봤는데 계속 이렇게 한문만 나오더라고요, 진짜.
이 카라바지는 이탈리아 작가로서 주제는 아직도 종교적인 주제를 그리고 있죠. 바로크 시대인데도. 그러면 이제 북유럽 작가로 가볼게요. 북유럽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종교 개혁 때문에 북유럽 사람들은 이 카톨릭이 잘못되었다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더 이상 이런 종교적인 주제나 성화를 그리지 않겠다고 주장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 대신에 발달한 것이 바로 초상화, 풍경화인데요. 이 렘브란트의 그림 책에 나오는 거 보셨나요? 야경이라는 그림인데 낮에는 그게 사실. 사람들이 이게 이제 밤이라고 생각하는데 사실 밤은 아니고 하나의 이제 모임이었다고 해요. 그 당시에 지금같이 모임이 많았는데 예를 들면 오늘 우리가 모인 이 사람들은 사진을 찍는 대신에 초상화를 부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보면 이 사람이 이제 크게 나왔죠. 아마 이 모임의 리더일 텐데 예를 들면 우리가 초상화 그리면 회장님이 제일 크게 나오면 회장님 돈 제일 많이 내요. 나 조그맣게 나오면 이렇게 나오면 돈 조금만 내지. 그래서 이 그림을 보면은 요 사람들만 잘 나왔잖아요. 그래서 나머지 사람들이 불평이 많아서 이제 렘브란트가 초상화 화가로서의 명성이 떨어지게 되면서 이 그림 이후로 이제 하락기를 걸었다라는 소리를 들으시고 그런 실수를 당해가지고. 그래서 이제 이 그림을 통해서 봤을 때 이제 북유럽에서는 종교화가 아닌 초상화나 정물화 같은 세속화가 발달을 하기 시작을 합니다. 사실 이 바로크 뒤에도 뭐 신인상주의, 뭐 고전주의부터 굉장히 많은데 그걸 다 하려니까 한 2주는 수업을 해야 될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 뒤에는 이제 시대순이 앞에는 연결되는 시대순이었다면 뒤에는 연결되는 시대순은 아니고요. 중요한 사조를 알아두시면 좋을 법한 우리가 부른 무슨 주의라는 그런 것들을 설명을 해드릴게요. 다음은 이제 인상주의, 19세기 후반에 유럽에서 이제 유행을 했던 사조입니다. 이 그림 같은 경우에는 모네의 인상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부제가 해돋이라는 부제를 가진 작품이에요. 그래서 이 그림을 시작으로 인상주의라는 단어가 생기게 되었는데요. 인상 쓴 사람 없는데 아직. 그래서 그 인상이 아니라 이제 저는 그 생각을 했어요. 이제 영어에서는 임프레셔니즘이라고 해서 그 당시 순간을 포착하는 그런 인상을 말해요. 우리가 딱 뭔가를 봤다, 인상 깊다. 그런 순간적으로 각인되는데 그 인상을 말해서 아마 그 전까지 이런 그림 같은 데 보면은 하나의 이렇게 사람들을 세워놓고 딱 이렇게 한 순간이 아니라 딱 무대처럼 꾸며놓고 사람들을 그리는 거였다면 이 시대에는 이런 순간을 포착하는 그림을 그리기 시작해요. 잠깐만, 그 렘브란트 있잖아. 되게 미술이나 사진에서 나오는 용어 중에 렘브란트 기법 나오거든요. 그거 뭐 상관이냐? 렘브란트 보면 이 기법이 아까 카라바조는 굉장히 극적이잖아요. 렘브란트 보면 좀 따뜻한 빛이에요. 그래서 사람들이 뭐 내면에서 나오는 빛이다 라고 이제 많이들 표현을 하는데 사람이 약간 이렇게 빛나는 듯한 그러한 이제 기법을 사용해서 이제 그게 렘브란트 기법이라고 표현을 하는데 요 보면 여기 이게 천사라고 하는데 이것처럼 이렇게 사람이 이렇게 발광하는 것 같은 하지만 따뜻한 느낌을 주는 그런 것을 렘브란트 기법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이제 아까 말씀드렸듯이 찰나의 순간을 그린다고 했는데 그럼 찰나의 순간을 그리려면 실내에서 그리는 게 나을까? 아니면 밖에서 그리는 게 나을까? 바깥에서 그리는 게 나을까? 이 시대는 밖에 나가서 그림을 그릴 수 있게 돼요. 그 배경 중에 하나가 우리가 물감을 사면 이렇게 튜브에 들어있잖아요. 그 물감 튜브가 바로 이 시대에 발명이 됩니다. 그래서 튜브가 발명이 됨으로써 야외에 나가서 그릴 수 있게 되고 그 전까지는 이제 이 작가들이 나가서 스케치를 해서 하는 경우도 있겠지만 들어와서 다들 다 마무리를 하고 그랬다는 것을 염두를 해두시고요. 그 인상주의 화가들 같은 경우는 또 다른 이 사람들이 왜 유명한가 찰나를 그렸기만은 아니고요. 바로 우리가 이제 많이 말하는 예술을 위한 예술을 하기 시작을 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예술이 그동안은 종교적이거나 아니면 초상화거나 목적을 가지고 그렸는데 이 시대부터는 목적이 없어져요. 감상을 위한 거고 보이는 것을 그냥 그린다라는 우리가 생각하는 순수한 예술로 들어가기 시작을 합니다.
이제 모네 그림 같은 경우 보면은 잠시만요. 이 모네 건초더미라는 작품이에요. 두 작품이 있는데 이건 언제 그린 것 같으세요? 24시간 중에? 저녁 했을 때 그린 거죠. 그게 이거는요? 이거는 아침에 그렸다고 해가 질 때. 그래서 보면 이제 모네가 이 그림을 그렸을 때 이 건초더미가 의미가 있었던 건 아니에요. 건초더미에서 예수님이 태어난 것도 아니고 무슨 목적이 있었던 건 아닌데 이 빛의 다름을 포착하기 위해서 건초더미를 그냥 그렸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주제가 이제 예술의 주제가 일상적이고 보이고 감상을 위한 주제로 이동을 합니다. 이 인상주의도 이 모네 같은 경우는 초기 인상주의에 속해요. 인상주의가 굉장히 긴 시기를 거치면서 유행과 변화를 거듭하는데 제가 이 고흐의 해바라기 작품을 먼저 잘못 적었는데 무슨 교회장이 맨날 그러는 거 아니죠? 너무 좋아합니다. 빈센트 반 고흐를 제일 좋아합니다. 어쩌면 시대 지금. 저는 후기 인상주의 화가예요.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모네 같은 경우는 눈에 보이는 거에 시각적인 것에 굉장히 집착을 해서 그렸는데 이 고흐는 거기에 반기를 들어요. 왜 눈에 보이는 것을 그렇게 집착을 해서 그려야 하느냐. 이제 고흐 때부터 이 사람의 내면을 표현을 해야 된다라는 개념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고흐의 그림이 유명한 건데요. 다들 아시다시피 고흐는 평생 동안 살면서 단 한 점의 그림밖에 팔지 못합니다. 평생 동안 굉장히 술, 알코올 중독과 정신병과 가난에 허덕이면서 살게 되고요. 이 해바라기, 고흐는 평생 한 점 팔았는데 이거 얼마인지 아시나요? 이 해바라기 같은 경우는 1987년에 거래가 되었어요. 지금 일본에 있는 작품인데요. 그 당시 400억에 거래가 되었어요. 지금은 1000억 가까이 추정을 하고 있고요. 들리는 말이면 1000억 조도 안 판다고 해요. 그게 비싼 이유가 뭐예요? 희귀성이죠. 그러니까 사실 저도 지금 요즘에 그걸 많이 고민을 해요. 이 작품이 가격이 어떻게 결정이 되는가인데 사실 경매는 단순하게 수요와 공급의 법칙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네. 그게 비쌉니다 그냥. 그러니까 사람들이 공부를 좋아하니까 사고 싶은 게 많으니까. 고흐는 안 좋아하는데 그림은 좋아한다. 그래 그건 작가는 가난하게 죽었는데 네, 작가는 굉장히 가난하게 좋아해요. 비참하게 죽었는데 그래서 이 그림 같은 경우는 이제 해바라기들이 다 시들고 있는데 이 시든 해바라기가 바로 고흐가 정신병을 앓고 이제 뭐 실연을 당하고 하면서 심약해진 그런 자신의 모습을 형상을 했다고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이 작품 같은 경우는 별이 빛나는 밤에라는 작품으로 고흐가 1890년도에 자살을 했어요. 이 작품은 1888년에 정신병원에 들어가게 되는데 그때 본인이 창문 밖으로 화면을 그렸다고 해요. 또 고흐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내면을 그림에 투영을 시켰다고 하는데 고흐의 당시 감정이 어땠는지 느껴지시나요? 굉장히 색채부터가 굉장히 차갑고 우울하고 어둡죠. 근데 고흐의 스타일 중에 이제 가장 유명한 게 이 붓자국이에요. 붓자국을 보면 굉장히 붓자국을 다 읽을 수 있는데 실제로 보면은 물감을 굉장히 두껍게 써서 만지면 오톨도톨할 정도로 그런 붓자국을 쓰는데 붓자국에 보면 이렇게 물결이 치면서 흐르고 여기 보면 햇빛, 달빛도 이렇게 빙글빙글 돌고 하는 것이 고흐의 정신세계 정상적이잖아요. 분열, 맞아요. 정신분열을 앓았거든요. 소영도 있지만 네, 분열 앓은 것을 이제 반영을 했다고 하고요. 이 사이프레스 나무 같은 경우는 죽음을 상징하는 나무예요. 유럽에서. 그래서 이제 어느 정도 이 그림을 그릴 때 고흐가 자신의 죽음을 예감하지 않았나 라고 이제 예감하지 않았나라고 생각을 하고요. 사실 더 놀라운 거는 현대 이거는 그냥 이 그림과 관련돼서 말씀을 드리는 건데 이 달과 별의 위치가 있잖아요. 그래서 천문학자들이 이 달과 별, 그 고흐가 묵었던 정신병원에서 보이는 그런 위도와 경도를 계산해서 이게 몇 월 며칠인지를 계산을 해냈다고 해요. 그래서 정확하게 이 그림이 1888년 뭐 겨울에 그려진 그림이다 라고 해서 이제 알아냈다고 합니다. 이것을 다 좋아하고. 그리고 이제 고흐 같은 경우에는 색채의 마술사라고 할 정도로 색채를 중요시 썼기 때문에 아까 르네상스 화가들 보면 원근법을 되게 구현을 잘하는데
왜 이 그림도 보시면 전혀 원근법 없죠? 이 그림도 보면 전혀 원근법 없이 평면적으로 그렸는데 이 평면적인 그림을 해야 할 원인은 아마 이 시대에 이제 일본 문물이 유럽에 들어가기 시작을 합니다. 일본 문물이 들어가면서 굉장히 유행을 하게 되는데 일본 그림 보면 되게 평면적이라고 해요. 그 일본 그림에 일본 판화의 영향을 받았다고 하는데 그거가 뭐 약간 100여 장 이상의 일본 그림을 수집할 정도로 일본 문화를 굉장히 좋아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다음은 피카소예요. 그래서 오늘 피카소 다른 분 발표하신다고 들었어요. 그래서 저는 이제 이런 뒷이야기보다는 피카소의 미술적인 이론만 먼저 설명을 해드릴게요. 피카소 보면, 그림을 보면 아름답진 않잖아요. 르네상스에 비해서. 보면 얼굴이 이상해요. 앞모습도 아니고, 앞모습도 아니고 옆모습도 아니에요. 제가 이걸 어떻게 쉽게 설명을 해드릴까 생각을 하다가 컵을 갖고 왔어요. 그래서 우리가 보면, 그림을 그리면 이쪽 면만 보이는 게 있잖아요. 그 뒤에 제가 X표를 쳐놨어요. 이 뒤에 X표는 이 앞면을 보면 그릴 수가 없어요. 그래서 피카소는 이 보이는 것이 환영이라고 생각하고 항상 변하는 것에 되게 실증을 느껴서 나는 사물의 본질을 그리겠다라고 이제 시도를 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저 얼굴들이 이상한 이유가 한마디로 말하면 이 컵을 이렇게 자르는 거예요. 피는 3차원의 컵을 2차원으로 펴서 이렇게 그리면 우리가 컵의 전면을 다 볼 수는 있죠. 하지만 컵의 모양이 이 모양과 이 모양이 굉장히 다르죠. 그런 이러한 기법을 이용해서 피카소는 보시면 옆모습 같은데 앞모습 같고 사실 귀가 보이면 안 되는데 귀가 보이기도 하고 몸 같은 경우에도 굉장히 각져 있어서 이쪽은 정면 같고 이쪽은 옆면 같고 이렇게 한 2차원적인 평면에 이 3차원적인 몸을 펴서 붙였다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피카소가 그 전에는 다들 화가들이 보시면 이렇게 3차원적으로 그리는 데만 되게 집착을 했잖아요. 하지만 피카소 같은 경우는 왜 우리가 3차원적인 것을 그려야 하느냐, 본질을 그리겠다 하면서 2차원적으로 이렇게 표현을 했기 때문에 피카소가 이렇게 위대한 화가로 남겨져 있는 것이고요. 그러니까 게르니카 작품 보셔서 이제 제가 연관 작품을 하나 찾아봤는데 제목이 한국전쟁이에요. 한국전쟁인데 그 게르니카 작품이 스페인의 내전을 당한 작품이었잖아요. 스페인의 내전은 2년간의 대립을 때문에 일어난 싸움이었는데 우리 한국전쟁도 2년간의 대립 때문에 일어났잖아요. 그래서 그 소식을 피카소가 들었다고요. 한국전쟁이 일어났다는 걸. 그래서 그런 2년간의 대립에 마음 아파하면서 이 그림을 그렸다고 합니다. 그래서 피카소는 형태적인 면뿐만 아니라 이 작품 내용에서도 굉장히 심오한 철학을 담고 있습니다. 다음은 네, 아까 그 변기예요. 변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려야 될 것 같아요. 다다이즘이라고 해요. 이제 독일어로 무슨 목마라는 뜻인데 사실 큰 의미는 없고요. 이 다다이즘은 역사적인 배경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 이런 작품이 나왔는지. 이 다다이즘 1914년 제 날짜를 1914년부터 18년 사이에 유럽에서 굉장히 열풍적으로 유행을 했던 장르예요. 한 지역에서만 발생된 게 아니라 북유럽, 서유럽 할 거 없이 이제 러시아까지 되게 유행을 했는데 이 이유는 1차 세계대전을 겪게 된 사람들이에요. 그러면서 그동안 우리가 인류의 문화와 과학이 모든 것이 다 전쟁을 쏟아서 인류를 다 살상을 하고 우리가 믿었던 엘리트라는 사람들이 전쟁을 하는 데 에너지를 쏟았다는 것에 사람들이 굉장히 예술가들이 회의감을 느끼게 됩니다. 그래서 그동안 생각했던 전통, 권위를 다 파괴하려는 노력의 일부로 이 다다이즘을 생각을 해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작품 같은 경우는 뒷상의 샘이라는 작품이에요. 소변인데 샘이라는 제목을 붙였는데 이제 1920년도에 뉴욕의 한 예술제에 출품을 했다 굉장히 스캔들을 휩싸이게 돼요. 왜냐면 여태까지 이런 작품 갖고 온 사람이 없었거든요. 심지어 이 변기를 만든 것도 아니라 공장에서 사다가 여기 사인만 해서 이렇게 내게 됩니다. 나도 할 수 있겠죠. 근데 왜 이 작품이 그렇게 유명하냐? 이 작품도 지금 100억대 이상에서 거래가 되고 있어요. 네. 그리고 하나가 아니라 4개가 있어요. 근데도 다 비싸요.
그래서 왜 그러냐 하면 우리가 과거에 봤을 때는 예술 작품이 소중한 이유는 바로 하나밖에 없기 때문이에요. 하나밖에 없는 그런 전통을 깨부수고 뒷상은 4개를 만들었죠. 그리고 그동안은 다 이제 작가가 수공예적으로 그리고 시간과 노력을 쏟아부어서 만들었다면 그냥 공장에 사왔어요. 그리고 뒷상은 뭐라고 주장했냐면 내가 사인했으니까 너네가 그렇게 집착하는 게 작가의 사인이 아니냐 예술 작품을 볼 때 그냥 내가 사인했으니까 이건 예술 작품이다 라고 하면서 그동안 우리가 몇천 년간 이어온 예술의 개념을 전복시키는 작가로서 뒷상 같은 경우는 지금 현대 작가들에게도 굉장히 많은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뒷상에서 그려보는 거예요. 아방가르드 작가라고 해요. 우리가 아방가르드 하다는 말을 많이 쓰잖아요. 이제 아방가르드 같은 거는 이제 원래는 군대 영화라고 해요. 군대 영화에서 전위대라는 의미로 이제 먼저 길을 가서 길을 닦아놓는다는 의미로 이제 먼저 새로운 것을 시도하고 본격적인 성향을 가진 작가들을 아방가르드라고 하는데 바로 이 뒷상으로부터 시작되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입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보실 작품이요. 추상표현주의라는 작품인데 1940년, 50년대에 미국에서 시작된 예술 사조인데요. 그동안에 전에 보시면 다 이제 유럽을 중심으로 이루어졌다면 이거는 미국을 중심으로 시작이 됩니다. 이 그림 이해가 가시나요? 크게 보여드릴게요. 이 그림은 심란하죠? 얼마일까요? 할매도 될것 같아. 7, 800억 또 다른 분 계세요? 경매하는 거 지금 정말 빨리. 사드릴 순 없는데 하나가 없다는 거야, 중요한 거. 잭슨 폴라드라는 작가예요. 10억? 2천억입니다. 그 말도 이제 더 심한. 2천원에 당첨됐다. 2006년도에 1억 5천만 달러의 거래가 되었다고 하고 몇 년 전까지만 해도 가장 비싼 경매상에서 가장 비싼 작품으로 거래가 됐어요. 작품을 알려졌고 지금은 2위로 밀려났어요. 그래서 이제 크기가 이 정도로 되게 커요. 사실 보면 그냥 물감 뿌려놓은 것 같고 근데 저도 실제로 봤는데 봐도 그냥 물감 뿌려놓은 것 같아요. 근데 이 그림이 그렇다면 왜 이렇게 유명을 해졌냐. 사실 이 작품에 담긴 의미도 있지만 그 안에 정치적인 의미가 굉장히 있거든요. 정치적인 의도가 굉장히 컸는데 1940년대에서 50년대 냉전시대였잖아요. 소련과 미국이 굉장히 대치를 이루고 있었던 상황이었어요. 이 소련 쪽에는 공산당 쪽에는 피카소를 비롯한 많은 유럽 예술가들이 이제 공산당에 가입을 하게 돼요. 공산당에 가입을 하게 되는데 미국 같은 경우에는 사실 신생국이고 문화가 없잖아요. 그래서 이거에 대한 약간 자격지심 같은 것을 이제 갖고 있었어요. 왜 우리는 미술가가 없는가, 위대한 예술가가 없는가에 대해서. 그래서 이 그림은 이제 작가가 그린 의도는 내면을 표현을 했대요. 내면을 표현했는데 그거랑 다른 방법으로 그림을 정말 이제 바닥에다 펴놓고 페인트, 물감도 아닌 페인트 이용해서 그냥 뿌려요. 뿌리고 막 발로 문지르기도 하고 보면은 뭐 그림 이쪽에 지금 잘렸는데 담배꽁초가 떨어진 자국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작가가 그리긴 하지만 작가의 의지와 전혀 상관없이 그냥 우연적으로 그려지는 것을 강조해서 그려놓고 자기의 내면을 표현했다고 합니다. 잡동사니. 그래서 굉장히 자유롭게 그려지는 작품이고 또 순수한 예술이잖아요. 무엇은 목적이 있는 게 아니라 순수한 예술이었기 때문에 그 두 가지 키워드가 이 미국의 정치적인 색깔과 굉장히 잘 맞게 됩니다. 자유와 개인주의, 순수가. 그래서 이 미국 CIA 아시죠? 미국 중앙정보국이라고 불리는 미국 CIA에서 비밀 작전에 들어가서 이 작가를 우리 미국의 대표하는 작가로 띄우자. 띄우자고 해요. 그러면서 이제 그때 상승세를 타고 미국에서 이 작가를 갖다가 막 자기 돈을 들여서 전 세계 순회전을 해요. 그래서 이제 일본에도 왔었다고. 우리나라는 이제 전쟁 중이라 오지는 못했고 그 당시 일본에 갔었던 한국 작가들이 많이 영향을 받았다고 하는데요. 그래서 이제 지금 뭐 뉴욕의 현대미술관, 모마라고 불리는 현대미술관도 그때 이 작품을 안치하기 위해서 지어졌다고 할 정도로 이 작품을 통해서 미국이 이제 문화 선진국으로 들어서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요. 그 결과 이 그림이 지금 2천억에 팔리는 결과를 낳게 된 거죠. 미국이 머리가 좋았죠. 어떻게 승리를 했어요.
그래서 이제 이 그림 같은 경우에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순수한 보는 이의 순수한 감상에 맡기는 작품으로 생각하시면 돼요. 보시고 이상하고 애들 장난한 것 같고 못 그렸다 생각하시면 사실 그게 틀린 게 아니에요. 예술이 아름다울 필요는 없어요. 이 뒷상이 이의를 제기했던 게 왜 예술은 항상 아름다워야 되는가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사실 제가 준비한 부분은 이제 여기까지인데 마지막으로 이제 미술 감상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드리자면 다시 한번 정리를 하자면 이제 르네상스 같은 고대 미술 같은 경우에 정치적 종교적인 그런 키포인트를 찾으시면 조금 더 쉽게 읽을 수가 있고요. 현대 작가 같은 경우에는 그냥 순수하게 감상을 하세요. 많이 보다 보면 느껴지는 것도 있고 아니면 제목과 연관돼서 내가 상상을 해볼 수가 있고 이 작가들 같은 경우는 사실 무엇인가를 의도한 것보다는 정말 예술을 위한 예술을 많이 추구했다는 것을 우리가 염두에 두고 이제 미술품을 너무 막 고귀하고 다가갈 수 없는 걸 생각하기보다는 편안하게 잘 감상을 하시면 보시면서 또 예술을 보는 눈이 더 높아지지 않으실까 생각이 되고요. 제가 준비한 건 여기까지고 질문 있으신가요? 질문이 없는 게 질문 같은 거예요. 내가 모나리자에서 나오는 그 헤어스타일을 보니까요. 다른 말을 했는데 시간이 굉장히 있잖아요. 모나리자요? 네. 근데 오늘 가르마타 갖고 머리 뒤로 하는 게 당시에 유행이었다고요. 이마를 이렇게 질문, 요즘은 우리가 어디를 가서 무엇을 보면은 가장 우리에게 와닿는 어떤 미술작품, 전시장 같은 거 추천하고 싶으니. 안 그래도 그거 넣을까 말까 하다가 사실 뺐어요. 시간이 할 것 같아서. 이제 지금 인사동에서 아마 김수가 아니라 인사동에 가면 박수근 전을 아마 집하고 있을 거예요. 보시면은 많이들 그 시대에 공감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가면 맞아 우리 이런 판도집에서 살았었는데 옛날에 하시면서 그것도 추천할 만하고요. 지금 삼청로 가는 길에 서울 시립미술관이 새로 이제 개장을 했어요. 그래서 거기 가면 이런 작품 많아요. 이런 작품. 가서 이제 보시는 것도 괜찮을 거고 덕수궁 안에 있는 서울 시립미술 같은 경우에는 한국 근현대 작가전이라고 해서 이중섭, 박수근 같은 작가들 그림이 아마 3월 말까지 전시인 걸로 알고 있고요. 또 제 인사동에 있는 이제 소위 갤러리라고 불리는 곳들은 사실 그림을 파는 곳이기 때문에 물론 이제 자유롭게 가서 보셔도 상관없지만 이런 미술사 좋아하는 조금 이제 다른 그림들도 있을 수가 있고요. 저 우리나라에서 가장 우리나라 화가 중에 가장 가치가 있는 경매 이런 거 있나요 혹시? 네, 있어요. 돈 하고 온 것이 이무원이라는 작가가 있어요. 이무원. 비슷해요. 이 작가랑. 김철수도. 네. 그래서 이무원 작가 같은 경우에는 지금 크리스티에서 한 200억대 경매가 되고. 김철수는 어때요? 서울대 거의 화풍이. 네, 김철수 그분도 그러니까 크리스티나 이런 소설이 저는 경매에서 있는데 저게 정말. 경매가 되기 시작했다는 인사이드. 것은 서울대 밑에 이제는 이제 네. 인정을 받기 시작한다는 건데 그런 작가들이 천억 갈 때. 아직까지 이제 근대 작가 중에 한국 작가 중에 제일 유명한 김남주 선생님 준비할까? 선생님 같은 경우는 사실 서양미술사 하다 보면 항상 한 명도 안 나와요. 어딨어? 근데 유일하게 나오는 사람이 백남주 선생님. 네. 서울 밑에 있는데 경대에서 교수님. 네, 이제 여기까지 준비를 했고요. 골라보겠어요. 시간. 감사합니다.